인문학 시작한 지 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저녁 때 날씨가 쌀쌀했는데 오늘은 좀 갑자기 날씨가 풀려가지고 오시는 길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로마 공화정 정치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질문도 받으신다고 하니까요. 강의 잘 들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서로 묻고 대답하는 시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준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번째로 그 로마 공화정 정치 이념과 실제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할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테오도르 몬젠의 로마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러한 어려운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몬젠의 것을 저는 되도록 쉽게 이따가 이제 좀 얘기할 텐데 하여튼 열심히 좀 들으시고 나중에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완전히 파악해서 테오도르 몬젠의 로마사를 읽는데 보다 유익하고 또 건전한 지식을 얻는데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1959년에 아두코크라고 하는 역사가가 로만 폴리티컬 아이디어스 앤드 프랙티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관념과 실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조금은 이제 소책자인데 제가 그것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출판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출판을 못했습니다만 그 제목을 본따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사진에 그림에 나온 것은 빅토르가 파스케스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들고 있는데 그거는 빅토르 파스케스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 내용은 첫째, 로마 공화정의 이념과 실제, 특히 민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민회의 유형과 기능이 무엇이냐. 그리고 민회는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4가지. 아테네나 스파르타. 그러면 그냥 민회는 한 가지인데 로마에는 그 유형별로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쿠리아회. 두 번째가 이제 지역구 민회. 이 지역구 민회는 또 둘로 나눕니다. 지역구 시민회와 지역구 평민회가 있는데 그거는 내용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시민회와 지역구 평민회를 처음 나눈 것이 바로 테오도르 몬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켄투리아회라는 것이고 6번째가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정리상 그냥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유산.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콜리빗은 그 왕정, 귀족정, 민주정 이 세 가지, 다시 말하자면 왕정은 콘술로, 귀족정은 원로원으로, 민주정은 민회로, 이렇게 세 가지의 혼합, 섞인 그 혼합 정체다. 그래서 서로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지상 최고의 국가 형태라고 이제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 공화국은 오늘날 특히 미국의 완벽한 상권 분립의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무관, 헌수를 정점으로 한 로마의 정무관들, 원로원, 그리고 민회, 특히 4개의 유형의 민회의 상호관계를 상론하는 가운데 왜 로마인들이 정치의 천재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사진은 콘술이 가운데고 그 양옆에 있는 것이 이제 릭토르가 파스케스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릭토르 파스케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공화정의 심볼로 SPQR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세나투스 포플루스크의 로마누스, 그래서 로마 인민과 원로원, 로마 원로원과 인민,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 인민, 포플루스, 인민,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플입니다. 인민, 뭐 시민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정무관의 최고 정무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콘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공화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비우스의 그 호인의 전전사 6권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폴리비우스는 원래 그리스의 유명한 정치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와 싸워가지고 패하자 로마의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로마의 소스키피오 장군의 기원전 146년에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소스키피오 장군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게 됩니다. 소스키피오가 이제 존경하게 돼서 노예에서 풀어줘가지고 자유민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소스키피오가 그 그리스의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기타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서클 하나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소스키피오 서클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스토아 철학자인 파나이티우스 그리고 역사가인 폴리비우스가 이제 그 서클을 주도하게 해서 그리스의 온갖 문물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기원전 146년에 소스키피오가 카르타고를 이제 정벌 할 때에 폴리비우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라쿠스 형제 때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라쿠스 형제의 누이가 소스키피오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소스키피오는 천한 매부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도 소스키피오를 따라서 이제 그 포인이 제3차 포인에 이제 참전하게 되는데, 그때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도 폴리비우스에 이제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고, 특히 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소스키피오와 한 텐트에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뭐 자세히 이제 이야기할 그거가 이제 기회가 올 것이고, 이 폴리비우스는 원래 그리스에 있을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면은 국가 형태로서 단순 정체로서는 1인의 왕정이 제일 좋아요. 소수의 정체로서는 귀족종이 제일 좋고, 다수의 정체로서는 민주정이 제일 좋다. 그리고 왕정이 타락하게 되면 참주정이 되고, 귀족정이 타락해서 변질하게 되면 과도정이 되고, 민주정이 타락해서 변질되면은 중우정 또는 이제 풍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6개가 이제 정체가 있는데, 폴리비우스가 로마에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단순 정체로서는 가장 좋은 1인의 왕정, 소수의 귀족정, 다수의 민주정, 요 3가지. 특히 왕정은 콘술이, 귀족정은 원로원이, 민주정은 민회가 이렇게 보고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 3가지 제일 좀 단순 정체가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제3자가 견제해가지고 균형을 취하는데, 바로 요 혼합 정책 때문에 로마 공화국은 기원전 220년부터 기원전 167년까지 5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지중해 세계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로마 공화정 이 혼합 정책 이거를 최대로 이제 극찬했습니다. 폴리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콘술 2를 봐라. 2명의 콘술 봐라. 콘술 2사람이 로마 국내 시민들을 다스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로마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이제 전쟁을 이끌고, 이렇게 해서 콘술이 이렇게 통치하는 부분은 이건 완전히 왕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편 300명의 원론을 보라. 원론 의원들을 보라. 원론 의사당에서 300명의 원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원론은 이제 재정권도 장악하고 외교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정치 그런 현안들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다 이렇게 짜가지고 민에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표결되면 그걸 이제 실시하도록 하는 300명의 원론 의원들이 통치하는 거 보면 이거 완전히 귀족적이다. 또 한편 민회들을 보라. 4가지 유형의 민회들. 특히 켄트리아해와 프리구스 지역구 시민의 평민의 이런 거를 가만히 들어다 보면 거기에서 로마 시민들이 자기네들의 관리를 뽑고 법률을 제정하고 재판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거냐, 평화조약을 맺을 거냐, 강화조약을 맺어야 될 거냐, 세금을 거둬야 될 거냐, 이런 중대한 국가사를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거 보면 완전히 이건 민주정이다. 그래서 이 3가지 왕정, 귀족정, 민주정 이 3가지가 혼합 정체를 이루어가지고 로마 공화정이 잘 굴러가가지고 아주 부고 강경해서 단기간에 지중해 세계를 갖다가 건설할 수가 있었다. 그 힘은 원천은 혼합 정체다. 즉 로마 공화정이다. 이렇게 폴리비우스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폴리비스 혼합 정체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이제 저 논문을 쓴 거 있습니다. 나중에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키케로도 제가 이제 그 키케로의 공화 정체관과 민주 정치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은 키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 1인의 왕정, 소수의 귀족정, 다수의 민주정,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부 형태가 혼합돼 가지고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제4의 정부 형태다. 네 번째 정부 형태인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다. 라고 이제 그 로마 과정 국가 형태를 갖다가 아주 키케로도 극찬했습니다. 그 후 그 리비우스가 이제 로마사를 쓸 때 이 공화정을 또 높이 칭찬했고, 르네상스 시대의 마키아벨리가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리비우스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리비우스가 로마사를 142권 썼는데 그 지금 남아있는 것이 1권에서 10권, 그 다음에 21권에서 45권까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비우스의 그 전해오는 1권에서 10권까지의 그 책 내용을 마키아벨리가 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로마사 농고라고 이제 번역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화정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테스큐는 이제 상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몽테스큐가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지고 국왕 무슨 의회 이런 거 보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상권 분립 이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테스큐라든가 그다음에 존 로크의 정치사상 이런 것들이 미국에 흘러 들어가지고 아메리카 미국을 건립할 때 조지 워싱턴이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 공화정부 혼합 정책 그 이상적인 국가 형태를 그대로 미국의 신천지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헌법은 그야말로 상권 분립의 이상적인 국가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양쪽에 파스케스가 다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독수리니 뭐 이런 게 다 로마 공화정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파스케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해방돼가지고 독립돼가지고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이제 채택합니다. 그래서 유진호 박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에 문자 그대로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 그 완벽한 겁니다. 그걸 토대로 가지고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에 자유당 시절에 이제 자유당 시기 때 이제 살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그때 내가 보기에는 문자 그대로 상권 분립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이상적인 국가 형태를 우리도 갖추고 있었는데 4.19가 나고 그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때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장면 정부가 이제 내각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 장면 무총리 이렇게 되고
국회는 어떻게 됐느냐? 국회는 이제 참의원과 민의원 둘로 이제 국회가 두 개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신이라든가 오늘날 이제 뭐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돼가지고 뭐 요즘에 또 헌법 뭐 개헌한다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어떻게 앞으로 개헌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홀리비우스가 강조한 바 있는 로마의 혼합 정책, 로마 공화정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왕정, 귀족정, 민주정 이 세 가지 혼합 정책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기계가 있으면은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잘 맞물려 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그 공화정의 그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을 특히 이제 민회를 통해서 오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참고 문헌에 나오는데 그 로마 제가 쓴 이제 로마 공화정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용어 사전에 나왔는데 또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나왔는데 며칠 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달 말에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도서관에서 좀 비쌀 겁니다. 도서관에서 구입하면은 한번 로마 공화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할 제가 쓴 게 이제 신분투쟁에 관해 제가 썼습니다. 두 개 딱 썼는데 신분투쟁도 좀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증보 로마 공화정 연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썼는데 요즘에 그 절판돼 가지고 이거는 뭐 사볼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이제 논문들이 이제 관련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서양 책으로서는 테오도르 몬젠의 그 레미세스 스타츄 히트라고 해서 이거는 로마 국법이라고 하는데 로마 헌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로마 헌법인데 1권, 2권, 3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3,000페이지가 되는 장대한 것이고 그 마지막에 릴리로스 테일러의 그 로마 보팅 어셈블리스 로마의 그 투표하는 민회들이라고 해서 1966년에 이제 출판됐습니다. 제가 그 로마사를 제일 처음 전공할 때 이 로마 보팅 어셈블리스를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학보라는 데 이제 이 서평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텔레 여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부하느라고 시집도 안 가고 노처녀 할머니 오래 살았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 문장에 아주 영어로 쓴 건데 아주 강결명료하고 아주 내가 좋아하는 그 용어 문체로 썼는데 그 테일라 여사도 이 책을 보면서 테오도르 몬젠의 그 3,000페이지나 되는 그 로마 헌법책 그거를 계속 상담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뜻이죠. 책 읽으면서 의문 제기하고 답변 구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민회에 관해서 책을 썼다. 이렇게 테일러 여사가 이제 몬젠의 책을 이제 극찬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떤 역사가가 저기 평을 한 거 보니까 몬젠의 그 로마 헌법책은 피라미드와 같다. 피라미드는 거대하죠. 저는 이제 그 피라미드의 그 맨 그 속까지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만 피라미드. 그런데 텔라 여사의 이 책은 베네치아의 궁전과 같다. 베네치아의 궁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잘 꾸며져 있겠습니까?
그 민회관에서 그렇게 잘 꾸민 게 이제 테일러였어요. 피라미드와 궁전 이렇게 대비해서 어떤 역사가 이제 서풍을 쓰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민회관에서 제 책이 그 다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개 테일러 여사의 그 학설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이제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회의 유형과 기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민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네 가지인데 코미티아 쿠리아다. 요 코미티아는 민회라는 뜻이고 쿠리아 타인데 그 타는 그저 소유격 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쿠리아의 회, 쿠리아 회. 그 다음에 코미티아 트리부타 포플리. 포플리는 저기 포플루스 인민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의 people. 그때 그 인민이라는 거를 북한에서 이제 그 김일성이가 번져 써 먹었어요. 그래서 유진호 박사도 그 인민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썼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할 때 그 인민이라는 말을 쓰기가 뭐해서 그게 제일 애석하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트리부스는 지역구라는 뜻입니다. 그 부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부족은 3개고 지역구는 35개까지 이제 늘어나는데 혈통적인 부족이 갑자기 35개 부족으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부족이 4개인데 아테네의 지역구는 대지역구는 10개로 이제 불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통은 3개, 로마계는 혈통은 3개, 세부족, 대지역구는 35개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35개의 지역구에 사는 전 시민, 즉 귀족과 평민 모두가 참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지역구 인민회인데 저는 그 인민회를 쓰는 게 뭐해서 그냥 지역구 시민회, 그래서 간단하게 시민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5개가 있습니다. 35개. 그 다음에 이제 콤펠린 플레비스 트리부툼, 요거는 지역구 평민회입니다. 평민회. 로마 시민은 신분상으로 귀족과 평민으로 이루어지는데 귀족은 빠집니다. 귀족은 빠지고 평민만이 참가해서 투표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지역구 평민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기원전 471년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역구 평민회 또는 평민회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미티아 켄투리아다. 이거는 켄투리아 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로마 군대의 최소 단위는 100인대입니다. 켄투리아. 켄투는 100명으로 구성된 100인대. 우리나라의 뭐 소대보다 좀 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인대. 193개의 백인대가 모여서 이 백인대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하는 것을 켄투리아 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선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뭐냐? 민회, 라틴어는 이제 코미티아라고 하는 건데 그 코미티아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코미티움이고 코미티아는 반드시 민회가 이제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코미티아 복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코미티아의 주 기능은 뭐냐? 투표입니다. 투표. 로마 시민들이 왜 모입니까? 투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뭐를 놓고 투표를 하느냐? 이거는 정무관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전쟁을 할 거냐? 투표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어야 될 거냐? 투표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동맹 같은 걸 어느 나라 맺어야 되느냐?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세금을 징수해야 되느냐? 투표합니다. 센서스 조사 요거 확인하는 건 뭐 투표하는 무관한 것이지만 하여튼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로마의 중대사, 중대한 국가사를 놓고서 투표를 해가지고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민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1인 1표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표? 오늘날 우리는 한 표씩 던지죠? 이게 아닙니다. 집단 투표제 또는 단위 투표제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지역구 회에서는, 지역구 민회에서는 35개의 트리브수가 있는데 트리브수가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트리브수에 35개 트리브수인데 트리브수가 한 표니까 35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과반수 원칙을 채택합니다. 투표를 하다가 35표의 과반수인 18표가 되면은 그냥 18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투표 안 합니다. 그러면 트리브수 그 한 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역구 회가 이제 그 평민회니 뭐 이렇게 뭐는 보통 오늘날 이제 유족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7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7만 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35개의 지역구니까 평균 2,000명 아닙니까? 그렇죠. 2,000 곱하기 35하면 7만 3천. 그러면 2,000명이 이건 아마 뭐 지역 트리브스 하면 2,000명이 투표를 합니다. 1인 1표를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과반수를 얻은 쪽이 한 표가 되는 겁니다. 결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켄투리아 회에서는 이제 193 켄투리아인데 1켄투리아가 1표를 던집니다. 1표. 그래서 193표의 과반수가 97표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 나가다가 97표가 되면은 그냥 나머지 96표니까 그냥 그걸로 결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냥 민회는 해산하게 됩니다.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1켄트리아가 100명인데 100인데니까. 그럼 100인데는 그럼 어떻게 투표를 하나? 100사람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개 켄트리아 100명이 투표한 것에 과반수를 얻은 거. 그러니까 51명 얻은 것이 그 켄트리아의 결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 유죄냐 무죄냐, 무죄가 51표. 그냥 무죄로 결정 나면 맞다. 한 표.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 방법은 어떠냐? 투표 방법도 지역구 민회와 켄트리아 회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맨 처음에 35개의 지역구가 트리브스가 35개라고 그러죠. 35개의 트리브스가 추첨으로 한 트리브스를 딱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뽑힌 트리브스에 그가 투표해가지고 개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본들 제정할 때 찬성표가 과반수로 나왔다. 그래서 그 1표가 딱 공표가 됩니다. 개표 결과. 그러면 그 나머지 트리브스 원들은
아,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하늘의 의사구나. 그래서 대개 그냥 거기에 개표 결과에 그 나온 대로 그냥 거기에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프린시피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켄트리아 회에서는 이제 프라이로가티바라고 해서 최우선 투표권이 이제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기병 18켄트리아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병 18표의 개표 결과가 공표되면은 이거는 하늘의 뜻이구나. 그래서 쭉 그 개표 결과 그 나온 거 그걸 그 다음에 투표하는 쪽에서는 그냥 그거에 따라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투표권, 프레로가티브 특권이죠. 프라이로가티바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하는 저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질문단이 있습니다. 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제 선거를 할 때, 정무관을 선거를 할 때, 아, 누구를 찍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 클라우디우스. 그러면 클라우디우스의 그 첫자 대문자가 C 아닙니까? C자 밑에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그다음 이번엔 파비우스. 그러면 파비우스 F자 밑에 점을 딱 찍고. 그래서 이제 합산해 가지고 선거 이제 결과를 개표합니다. 이번에 뭐 콘sul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선거는 기원전 139년에 비밀 무기명 투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 법률을 제정할 때 묻는 질문단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단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투표자는 당신이 묻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띠 로가스라고 하는 as you ask, 당신이 묻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띠 할 때 그 유자 밑에 점을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띄고, 나는 그대로 그냥 법률안 그대로 놔두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안 띄고 할 때 그 A자 밑에 점을 딱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과반수를 넘는 것이 트리브스는 트리브스, 켄트리아는 켄트리아의 그거에 이제 결정표 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입법도 기원전 131년에 비밀 무기명 투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될 경우 이 사람 유죄 무죄 이런 거를 이제 놓고서 재판을 하는데 그때에 그 이제 투표자가 리베로 그러면 나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죄라는 뜻이죠. 자유롭게 한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담노하면은 이제 I punish, 나는 그를 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 할 때는 L자, 리베로의 그 L자 밑에 점을 찍고, 담노할 때 D자 밑에 점을 찍고, 유죄 무죄 이렇게 해서 점을 나중에 세보고서 과반수를 넘는 것이 그것의 이제 결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전 137년에는 재판도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욕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 라틴어로는 페루두엘리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켄트리아에서 이제 재판하는 건데, 요것도 기원전 107년에 묻지 않고 그냥 비밀 무기명 투표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구 민회, 그러니까 커미티아 트리부타, 지역구 민회에서 선거를 할 때는 35개의 트리부스에서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35개. 그래가지고 7만 명여 명이 자기 소속 트리부스에 들어가지고 같은 시각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하고 재판을 할 때는 하나하나씩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아무개 찬이요 반이요 뭐 그래가지고 그다음 해서 18표를 먼저 얻는 쪽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켄트리아회에서는 투표를 하다가 193표의 과반수인 97표를 얻는 쪽으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민회에서는 입법과 재판은 이제 지역구 민회에서 내게 벌금형인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켄트리아회는 언제나 동시에 하지를 않습니다. 어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투표를 하는데 요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하려면은 무슨 내용을 갖고서 투표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콘테오라는 게 있는데 요 코미티아는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하려면 코미티아 여러 가지 투표를 하려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적인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연설을 주로 듣는 것인데, 그래서 코미티아의 주 기능은 투표고 그 전에 열리는 콘티오의 주 기능은 연설입니다. 연설. 그래서 이제 콘티오도 이제 정무관만이 소집할 수 있고, 참가자는 이제 비투표자들도 이제 참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연설을 듣는 거니까. 켄트리아 회 같은 이제 투표권을 가진 그 유자격자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의 자격이 있는 로마 시민들인데, 비투표자들, 그러니까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를 들면 외국인, 뭐 노예, 여자들, 또 어린애들, 그 다음에 무슨 투표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로마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다 연설을 듣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을 때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하면은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되게 하는데, 거기 이제 운동장에 그 선거 유세할 때 이제 들어가면은 부녀자들, 노인네들, 어린애들도 바글바글 그러면서 이제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연습하면 됩니다. 다 이제 이렇게 참. 근데 그래가지고 투표를 할 때는 연설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연설이 끝나면은 로프가 있습니다. 로프를 딱 해가지고 로프 바깥으로 다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즉 뭐냐면 투표 자격자들만이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무관을 선거할 때에 선거 유세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연설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정무관에 입후보하지 않습니까? 뭐 콘술에 입후보했다. 그러면은 매일 아침 새벽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이제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로마 시민들한테 각듯이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번에 출마하신가 나를 찍어주시면, 그래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설득해서 나 좀 찍어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들은 반드시 통과인데
하얀 토가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가 칸디다. 칸디다가 하얗다는 뜻입니다. 하얀 토가를 입는데 그 하얀 토가 입었다. 그래서 칸디다. 오늘날 영어 보면 캔디데이트가 이 부보자죠. 캔디데이트는 거기에 그 하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그래서 정작 그 콘티오 저기 콤미테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선거 유세 연설에 행하지 않고 유피테르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그다음 필요한 지시사항 개표 결과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켄트리아회에서 이제 되게 그것도 그리고 지역구 민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유세는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과 재판은 이거는 아주 본격적인 연설이 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법률을 제정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나 지금이나 법률은 내용이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해한 용어를 갖다가 이제 해설해 가지고 하는 게 이 법은 이러이러한 취지의 뭐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법 같은 거 이제 대륙법에서는 이제 독일법인데 독일법을 일본 사람들 그대로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거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비교해서 육법정서 이렇게 하는데 일본 거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률 내용.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12표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그 12표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학부도 거쳐가지고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풀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할 때는 고발, 변호, 누가 고발하고 변호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격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고발 같은 건 이제 키케로의 벨에서 탄핵 연설 같은 거 그건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변호하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검사의 논고, 변호사의 변호, 뭐 변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설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심원에 표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요 컨티오 연설이 듣는 곳에 싹 끝나면은 비투표자,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싹 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권자들만이 이제 직접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쿠리아회에서 쿠리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쿠리아회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가물가물거리면서 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저도 좀 아주 공부가 좀 덜 된 그런 부분인데, 쿠리아회는 전국 30개의 쿠리아로 편성이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로물루스에 보면은 3개의 부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띠띠에스, 람네스, 루케레스 3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각 부족이 10개의 쿠리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30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테나의 경우를 보면은 아테나에는 4개의 부족이 있고 4개의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족이
있습니다. 밑에 C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C족과 부족 그 사이에 프라드리아라고 하는 형제족이 있습니다. 형제족. 그래서 로마의 경우에도 이 쿠리아가 C족과 그러니까 세계 부족과 여러 많은 C족 사이에 그 아테나의 프라드리아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이제 갖고서 있었는데 확실치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어디 이제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로마에는 30개의 그 유명한 시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족. 그래서 각 부족이 세계 부족이 10개의 시족 이렇게 해서 그 10개 시족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10개 쿠리아 이렇게 해서 세 부족이니까 30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초창기에 로물루스는 100개의 가문이 있는데 그 100개의 가문의 가부장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원로원. 그래서 로물루스는 이제 100명의 원로원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 시족은 30개의 시족 원들로 하여금 30개 쿠리아를 구성해가지고 쿠리아 회의 멤버, 정식 멤버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족이라면 되게 귀족입니다. 귀족. 근데 그럼 평민은 어떻게 되는 거냐? 평민도 쿠리아에 참석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투표권은 하지 못하고 귀족들만이 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평민은 뭐 시족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또 어떤 데를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그 저를 이제 당혹스럽게 하는 건데 로마 공화정 초기 첫 번째 20년이라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한 20-30년 가는 쿠리아가 주요 민의 기관이었다. 주요 민회였다. 그래서 선거, 입법, 재판을 주도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또 이제 그 텔라 여사의 그 민회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거기는 좀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와서 그게 좀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러는데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구 시민회는 로마 제6대 왕인 세르비우스 왕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뭐 선거 재판 입법을 했다고 그러다가 투표로 처음 시작한 게 지역구회 민회 투표를 처음 시작한 게 기원전 471년부터라고 그러는데 기원전 471년에 지역구 평민회가 창설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 평민회가 기원전 471년에 창설이 되어가지고 호민관도 뽑고 평민 출신의 아이들 내에서도 뽑고 2명 뽑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기원전 471년에 지역구 평민회가 창설되기 이전에 호민관들은 이제 기원전 494년에 제1차 그 스트라이크 성산해가지고 그때 호민관 제도가 이제 생기는데 그럼 그 기원전 494년부터 기원전 471년까지 호민관들을 어디서 뽑았느냐? 선출했느냐? 이거는 도저히 이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쿠리아회에서 호민관들을 선출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니 평민은 참석만 하고 투표권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호민관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귀족들
들이 호미가를 뽑았느냐 이런 얘기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왕국 시대 그다음에 공화국 시대가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잠시 쉬었다가 쿠리아회에 관해서 이제 왕국 시대와 공화정 시대 이제 두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왕국 시대에는 로마 왕은 세습제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을 동방의 높으신 분을 이제 왕으로 이제 모셔다가 그 왕에게 임페리움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쿠리아회에서 했습니다. 그 아우스피키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쿠리아회 민회가 열리는 장소에 그 새벽 12시 자정 때부터 그 돗자리를 깔고 이제 왕이 딱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천상을 응시합니다. 그 민회를 주관하는 신은 육비테르 신입니다. 육비테르 신이 그 민회 열리는 거 나 저 원치 않아. 그러면은 천둥 번개, 천둥을 내고 번개를 칩니다. 그럼 보고 그 민회를 열지 말라는 육비테르 신의 계시구나. 그래서 민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절을 보는 것이 아우스피키아인데, 그래서 날씨가 좋고 그러면 이제 민회가 열리면은 거기에서 왕에게 임페리움을 부여한다. 그 임페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 지휘권, 민간인 통치권, 소위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대권하는 대권이 되겠습니다. 공화국 시대에는 콘술, 프라이토르, 딕타토르가 이제 소집하는 건데 그 콘술은 기원전 509년부터 두 사람을 이제 뽑고 프라이토르는 리케니우스 법이 제정되는 기원전 367년에 처음 뽑기 시작합니다. 딕타토르는 이거는 이제 국가 비상 위기 때에 원론이 한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6개월간의 정권을 부여합니다. 임기가 6개월입니다. 그리고 독재관 딕타토르 밑에는 기병대장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통솔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평상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콘술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전 509년에 타르퀴니우스 로만 왕을 쫓아내고 리비우스의 로마사 같은 데 보면은 두 사람의 브루투스와 두 사람의 콘술을 선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테오도르 범죄는 이제 위대한 것은 로마 국법 제2권에 이렇게 보면은 콘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책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콘술에 관한 전문 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인가 콘술에 관해서 좀 자세히 쓴 책이 두 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보니까 로마 왕을 마지막 왕을 쫓아낸 다음에 콘술 두 사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프라이토르라고 하는 그 로마 통치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브루투스인데, 그래서 몇 달 동안 통치를 하는 걸 이제 로마 시민들이 보고 나서 그러면 왕이 하는 거나 한 사람이 통치하는 거나 뭐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돼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브루투스랑 이제 그 언론원들이 상의해 가지고 그 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담에서 나왔습니다. 상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통치자가 누구 한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상의하면서 통치하자라고 해서 콘술 한 명을 더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두 사람의 콘술이 됩니다. 그래서 콘술은 2인조가 됩니다. 두 사람이 2인조가 되고 임기는 1년이고, 그래서 2인조 1년. 이거 이제 유명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콘술은 그 임페리움을 갖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군대 지휘권, 민간인 통치권을 갖습니다. 그 상징으로서 파스케스를 이제 드는데, 요 파스케스는 저 나무 다발이 있습니다. 나무 다발에 도끼 날 이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저거를 둔 사람을 이제 릭토르라고 하는 이제 관리입니다만은 정식 관리는 아니고 하여튼 콘술의 명령을 전달하고 콘술이 그 말한 대로 집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부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전령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콘술을 이렇게 모시면서 콘술이 그 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릭토르인데, 콘술의 경우에는 릭토르가 저게 파스케스를 둔 릭토르가 12명이 이제 수행합니다. 12명. 그러니까 콘술 두 사람이면 합쳐서 24명이죠. 12명. 그리고 임기 6개월에 독재관이 들어왔을 때는 독재관한테는 요 파스케스를 둔 릭토르가 24명이 따라붙습니다. 24명. 콘술 없으니까 24명.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토르가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뭐 속주 총독으로도 나가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그 파스케스 둔 릭토르가 6명이 이제 따라붙습니다. 6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그 신분 투쟁에서 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콘술도 속주 총독으로 나중에 속주 총독으로 나가고, 프라이토르도 속주 총독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콘술이 속주 총독으로 나가는데 임기 1년이 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 언론에서 가만히 보면은 속주 총독까지 뭐 콘술 프라이토르 또 뽑아가지고 그러면은 콘술 프라이토르 여기만 하면 언론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위원 수가 확장 늘어날 거다. 이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프로 콘술, 프로 프라이토르라고 해서 콘술 권한 대행, 뭐 프로 프라이토르 권한 대행, 그래가지고 총독직을 그냥 계속 갖게 합니다. 그럴 때에 파스케스를 둔 저기 릭토르의 숫자가, 콘술의 경우는 원래 12명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적습니다. 11명. 프라이토르는 6명이죠. 저 프로프라이터로는 한 명이 적으면 5명. 뭐 이런 식으로. 뭐 캔서로는 4명.
그 다음에 쿠를로 아이딜레스라고 하는 저 정무관인데 그거는 이제 2명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거죠. 저게 이제 그 나무 다발인데 나무 다발은 단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단결이라는 뜻이 결석보다는 단결. 그다음에 도끼날은 저게 뭐냐면 집행하는 겁니다. 어느 콘솔은 자기 아들이 군대 그 군기를 위반했다 가지고 쳐 죽여. 그러면은 그 빅토르가 그 아들, 저 군대 병사들 저 도끼날로 찍어 죽입니다. 저게 이제 그 파스키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미국 대통령이 저희 취임식 할 때는 백악관에 그 뒤에 한쪽에 파스케스가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솔리니의 파시즘에서 저 파스케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무솔리니가 이렇게 나란히 이제 사진 찍었는데 거기에 파스케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왕들, 이조시대 왕들 보면은 파스케스는 없는 것 같고 뭐죠? 옥새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옥새가 상징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콘솔은 이제 그 상아가 달린 의자에 앉습니다. 상아가 달린 의자. 요거는 귀족 출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상아가 달린 코끼리 이빨을 상아가 달린 의자에 앉고, 그 다음에 콘솔은 이제 토가에 자색 줄무늬가 있는 거를 입습니다. 그 언론의원도 이제 자색 줄무늬가 있는데 이 자색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지중해에서 자색을 내려면은 조개 있잖아요. 그 조개를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거기서 피를 뽑아가지고 자색 그 염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당히 고가인데 하여튼 그 귀한 그런 옷입니다. 이제 콘술이고, 콘술은 두 사람인데 상호 비토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내에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럼 누가 통치하느냐? 교벌제로 매달 이렇게 교벌제로 이렇게 이제 통치권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대 나가서 저기 전쟁터에 나가면은 둘 다 최고 군사령관인데 뭐 하루하루씩 뭐 교대에서 로마군을 주의했다고도 그러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콘술 로마의 그 아까 그 빠뜨렸는데 이 그림은 그 비밀 무기명 투표가 돼 가지고 저렇게 투표지를 주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투표하면 넣는 이거 동전에 그 코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빠뜨렸는데 딕타토르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의 그 신시내티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즐겨보시는 분들 있죠? 신시내티 프로야구 팀 있잖아요. 신시내티는 그 유명한 독재관 킨키나투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펄파로코스 모랄리아 교육윤리편에 거기에 이제 번역할 때 그 앞에 하나 이제 사진을 넣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조각가가 그 신시내티에 그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신시니 킨키나투스를 이제 조각해서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파스케스를 딱 들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뭡니까 그 바깥은 쟁기가 이제 있고. 그래서 킨키나투스는 국가위생 비상시기에는 독재관에 돼가지고 외적을 쳐부시고서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곧 농부로 돌아와서 생기를 이제 밭을 가는 그 유명한 그런 거 있대. 하여튼 로마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처리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쿠리아회를 이제 소집했는데 연초에 매년 연초에 그 렉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이라는 뜻이고 쿠리아법 임페리움에 관한 쿠리아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콘술 이하 모든 대소정무관들의 권한을 갖다가 여기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투표는 직접 뭐 투표를 하지 않고 완전 중무장한 그 쿠리아 구성원들이 완전 중무장 가가지고 창을 넣고 한꺼번에 한숨을 질러가지고 그냥 통과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원전 218년은 한니발 전쟁이 일어나는 해,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이때는 쿠리아회 구성원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30개 쿠리아가 있는데 각 쿠리아마다 대표로 하나의 릭토르가 뭐 그러면 이제 파스케스들 릭토르가 이제 참석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의 릭토르가 참석해가지고 이제 쿠리아 회의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한 가지 형식적이나마 로마 공화국 말까지 존재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는 이게 뭐 중간에 저 지역구 위네하고 켄트리아 회가 이제 그 상당 권한을 갖게 되니까 쿠리아에는 술구문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과는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대사제 펀트텍스 막시무스 대사제가 이제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소집이 되는데 사제 취임식이 거행한다든가 귀족 신분을 평면 신분으로 깎아내리는 거 이거를 이제 쿠리아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됐습니다. 기원전 59년에 율리스 카이사르가 이제 대사제가 있을 때 유명한 그 클로디우스가 그 호민관이 됐는데 자기는 귀족인데 진짜 호민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귀족 신분에서 평민 신분으로 좀 깎아달라. 그래서 이제 쿠리아회에서 그걸 승인해가지고 클로디우스는 귀족이 아니라 이제 평민이 되게 됩니다. 클로디우스는 기원전 58년에 곡물의 무상 배급을 실제했던 유명한 사람이고 키케로를 추방시키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만 그 다음에 입양과 유언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기원전 44년에 율리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합니다. 그때 이제 조카가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카이사르의 유언에 따라서 율리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이제 돼야 됩니다. 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정식으로 쿠리아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리아회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정식으로 율리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일 제 반대한 사람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율리스 카이사르의 이거 양자가 되면 자기한테 상당히 불리하니까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국 시대의 그 쿠리아회는 해합장사는 코미티움인데 이 코미티움은 포로로마노가 있고 원론 의사당이 있고 연설한 연단이 있는데 그 연설한 연당과 원론 의사당 그 사이고 조금 뒤에 코미티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난다. 그리고 그 대사제가 만날 때는 이제 종교적인 거니까 카피톨 원독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민회인데 지역구 민회는 세르비우스 뚜리우스 왕, 이거는 로마의 6대 왕입니다. 그때 이제 투표가 아니라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센서스 조사라든가 군대 소집이라든가 세금 징수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선거 입법 재판이 뭐 투표로서 행해졌다고 그 슬그머니 그러다가 기원전 471년부터 투표가 됐다,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471년에는 지역구 평민회가 창설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러면 선거 입법 재판은 주로 어디서 했느냐? 뭐 쿠리아회에서 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일단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구라는 게 이제 여기부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구는 도시 로마 시내는 시종일관 4개의 트리부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 카피톨 언덕, 팔라틴 언덕, 아벤티누 언덕, 이쪽에는 부자들이, 귀족들이 주로 사는 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에스클리나라든가 수브라든가 이쪽은 좀 평민들이 이제 많이 사는 그쪽인데, 하여튼 4개의 트리부스가 도시에 쪼개져 있었다. 이제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제 농촌 트리부스는 이건 다릅니다. 농촌 트리부스는 초창기에 로마 주변에 농촌 트리부스가 15개가 있었습니다. 15개. 그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로마가 이웃들을 이웃들을 정복하고 나서 새로 이제 트리부스들을 지역을 합니다. 지역구니까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어나는데, 초기에는 도시 트리부스 4개, 농촌 트리부스 15, 그러니까 19개죠. 기원전 471년에부터 기원전 387년에는 2개가, 그 사이에 이제 2개가 늘어납니다. 농촌 트리부스가 그래서 17개. 그 다음에 기원전 387년에 21개로 이제 4개가 늘어났는데, 이 4개는 어떻게 됐냐? 로마 북방 쪽에 베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베이를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그거를 4개 농촌 트리부스로 이제 쪼개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4개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전 358년에서 기원전 241년까지는 2개씩 5차례에 걸쳐서 10개가 늘어납니다. 2개. 그래서 기원전 241년에 최종적으로 10개가 더 불어나 가지고 도시 트리부스 4개, 도시 지역구 4개, 농촌 지역구가 31. 그래서 전체가 35개의 지역구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241년에 도시 트리부스 4개, 농촌 트리부스 31니까 35개죠. 여기에 성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신분이 2입니다. 귀족, 평민. 그래서 도시 트리부스 4, 농촌 트리부스 31, 토탈 35개의 트리부스 지역구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전 로마 인민, 전 로마 시민인데 신분은 귀족과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 트리부스 도시보다는 농촌 트리부스가 이제 우대를 받았는데 농촌 트리부스 어디에 이제 그 적을 두면은 본적지라 하면은 로마 시내에 살든 어디에 살든 투표를 할 때는 그 본적지인 자기 트리부스 거기에 소속해가지고 거기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오늘날 우리처럼 뭐 주민등록돼 있는 데서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꼭 본적지에 가서. 그건 이제 아테나에도 마찬가지. 자기 데모스 이름이 등재된 데모스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든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왜 이제 그 두 개씩 이렇게 늘어나느냐? 요거는 과반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민회에서 투표를 할 때 과반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기원전 387년에 4개 21에서 25이죠. 그럼 과반수는 13표죠. 13표. 뭐 이런 식으로 2개 정도는 과반수 원칙을 이제 고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원전 241년에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시 트립스 4개, 농촌 트립스 31에서 35개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가 영토를 정복해가지고 더 늘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마땅히 새 트리부스로 이제 이름을 지정해가지고 트리부스 숫자도 늘려야 되는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이제 정복하면은 그 정복지를 기존의 농촌 트리부스 31의 그 어느 한 곳에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거기에 소속시킵니다. 근데 뭐 알기 쉽게 얘기하지만 경상북도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경상북도라고는 이제 트리부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저 함경도 쪽에 어디 새로 정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함경도에 그 새로 된 저희 트리부스 지역구의 이름을 새로 명칭을 짓지 않고는 그냥 경상북도 이렇게 갖다가 이제 소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왜 그러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좀 그 전쟁세 트리부트 전쟁세하고 이제 한 3가지 이제 그 연관시켜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지역구가 기원전 241년에 지역구 도시 트리부스 4개, 농촌 지역구 31. 그게 어디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늘어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모르면은 지역구 민의에 관해서는 정말 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지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것도 트리부스라고 하는 게 요 2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 여기 보면은 20개의 원래 그 지역구 트리부스 2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21개다, 21개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홀수로 이렇게. 요 파란 데가 요게 트리부스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로 로마 근처고 요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요게 35개가 되겠습니다. 도시는 원래 4개고 농촌은 이렇게 뭐 해가지고 31 해서 전부 35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좀 저 연한 하늘색 같은 게 있죠. 요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의 시민은 완전 시민과 반시민이 2개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완전 시민은 투표권을 행사하면 참정권을 가진 그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고, 반시민 절반짜리 시민은 로마 시민인데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쪽짜리 시민이라고 해요. 대학에서 시간 강사라고 대학에서
교수회의에 들어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시간 강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학생들 가르쳐서 학점 중요하는 교수와 똑같습니다. 시간 강사도.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저 강의할 때 저 시간 강사였는데 벌써 저기 그거 저기 좀 이제 파란 색깔이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 나중에 완전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기원전 241년에 로마가 새로 정복했거나 이 반시민들이 사는 이 지역, 이쪽을 이제 그럼 어떻게 트리부스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조정하고 그랬느냐? 이게 어떻게 아무리 눌러도 여기다 요거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이것만 하나 알아가지고 가서 큰 소득이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도 이제 파란 색깔이 나오죠? 이게 트리부스입니다, 새로. 이쪽도 나오죠? 이거 새로 트리부스입니다. 제가 아까 경상북도인데 저쪽 함경북도 뭐 쪽에 뭐 갖다 붙였다고 그랬죠? 다 이거. 여기는 이제 이거 반시민들이 살던 데인데 시민권을 다 줘가지고 완전 시민들이 되죠. 여기 이렇게. 여기 원래는 요거는 이제 기원전 241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241년에 도시 트립스 4개, 농촌 트립스 31 해가지고 전체가 35개의 트리부스였다. 그리고 거기에 문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로마 시민이었다. 기원전 241년에 로마가 이웃 영토들을 정복하거나 반시민들이 사는 쪽 이거를 그 기원전 241년 이후에는 새로 트리부스 명칭을 붙여가지고 트리부스 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촌 트리부스 31하나에 어느 쪽에 갖다 붙이고 또 귀속시키고 이래가지고 저쪽 끝에 이게 다 이제 그 트리부스가 이제 저기 트리부스 되고 반시민들이 살던데 이거는 완전 시민권을 줘가지고 트리부스로 이제 영역에 새로 편입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러면 트리부스 민회가 소집해가지고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저쪽 이탈리아 지금 북쪽 저쪽에 있는 민회 구성들이 와서 로마에 와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느냐? 별로 뭐 올 수가 없었겠죠. 저기 농사 같은 거 뭐 저기 중단하고서 이제 근데 저 숫자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7만 명이 이제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로마 시내와 로마 그 저기 인근의 지역구 그쪽에도 구성원들이 많이 와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저쪽에 그동안 이제 그 투표자들이 이제 수가 훨씬 적게 이제 모여서 투표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게 이제 그 초록 색깔이 있습니다. 초록 색깔 있죠? 초록 색깔은 저 노란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뭐 자꾸 설명이 나겠습니다만 노란 거는 이탈리아 동맹국 시민들이 사는 데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은 라틴 시민권을 가진 동맹국들이고 저게 보라색은 나중에 저 또 그라프 형제 개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거는 하니발이 침입했을 때 로마를 배반하고 하니발 편에 가붙었다가 로마한테 응징당해가지고
그 보라색은 이제 로마입니다. 공유지가 된 그런 지역이 이제 그런데 라틴 시민들이 로마시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에서 어느 한 트리브, 그러니까 지역구에 그 이제 투표를 할 때 라틴인들을 이제 한 지역구에 이제 몰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투표를 해봐라. 해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반수 원칙이기 때문에 그 라틴 시민들이 모여봐가지고 투표를 했자 과반수 그 총하는데 큰 영향력을 결코 넘길 수는 없으니까 트리브스 그 한 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라틴 시민들 보고 거기 가서 한번 어째 투표해봐라. 그러면 그 라틴 시민은 자기 고향에 가지고 나도 로마에 가서 투표 한번 했다고 이제 자랑하고 뭐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거. 교수님, 강의중에 죄송한데요. 이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또 그냥 정확하게 지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노란 게 어디고 파란 게 어디고 주시면은 출구에서 어떻게 되는지요. 근데 제가 그 나중에 제가 이거 저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거기 가서 저 다운받아가지고 이용 가서 그거 다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지역구 시민회와 지역구 평민회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 이제 도표를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구 시민회는 지역구 인민회 뭐 그러는데 이 지역구 시민회는 귀족과 평민이 다 참석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민, 전 인민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하고 사회를 보는 자는 콘술, 카이토르고 그 다음에 재판은 후불로 아이들레도 이제 재판할 때는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데 후룰로 아이들레는 요거 후룰로는 상하가 달린 의자에 앉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하가 달린 의자에 앉는 거는 귀족 출신만이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귀족 출신의 아이들레스인데 아이들레스가 이게 어떻게 됐느냐? 요거는 기원전 367년에 이제 이 관직이 생깁니다. 이거는 내주에 신분 투쟁할 때 어떻게 귀족과 평민이 신분 투쟁을 통해서 귀족 평민이 이제 동등하게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소정무관을 갖다가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시민에서는 쿨로 아이들레스 2명, 콰이스토라고 해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로마 재정을 담당하는 이제 뭐 재무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로마 국고는 로마 원론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콘술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군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콰이스토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콰이스토르가 로마 원론에서 이제 청구해서 국고에서 이제 재정을 이제 뭔가 군비를 이제 빼가지고 쓰게 합니다. 그래서 콘술 밑에는 콰이스토르가 반드시 한 사람이 따라붙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밀리터리 트리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로마 군단이 있으면은 대개 뭐 4,000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 군주의관들이 있습니다. 그 트리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란 챔피언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그 군주의관들, 그래서 한 4,000명에서 6,000명이 일개 군단이면 한 6명 정도 인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뭐 천부장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분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천부장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개 군단에 한 4사람 뭐 6사람 이렇게 군주의관이 있었다. 그런데 군단장이 임명하는 밀리터리 트리븐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 민의 지역구 시민에서 또 뽑아가지고 뽑는 밀리터리 트리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 신분투쟁 때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리케니우스 법이 제정되기 한 80년 동안에 로마에서 콘술을 뽑느냐, 콘술을 뽑지 않고 콘술의 임페리움을 가진 밀리터리 트리븐을 뽑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콘술을 뽑을 때는 뭐 그렇지만 콘술의 권한을 가진 밀리터리 트리븐을 뽑을 때는 콘술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 밀리터리 트리븐의 소정무관이 아니라 대정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켄트리아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들을 이렇게 또 뽑게 됩니다. 여기서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대정무관들은 켄트리아회에서 뽑습니다. 그건 이제 캠퍼스 마르티우스에서 모아가지고 켄트리아회가 열려가지고 먼저 대정무관들을 뽑고 중요한 법을 제정하고 중요한 재판하고, 그리고 나서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된 다음에 곧 이어서 지역구 시민회가 열려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소정무관들을 뽑는 겁니다. 순서가. 근데 이제 켄트라에는 요 다음에 이제 설명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켄트리아 지역구 시민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입니다. 요 레게스는 렉스의 복수인데, 렉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들. 요거는 이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은 벌금형입니다. 되게. 그리고 집회 장소는 정무관 선출 때는 대개 이제 캠퍼스 마르티우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켄트리아회에서 대정무관을 뽑고 곧 이어서 지역구 시민회에서 소정무관을 뽑는데 만나는 장소, 회합 장소는 캠퍼스 마르티우스입니다. 그러나 입법과 재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입법과 재판의 경우에는 포럼에서 만나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카피톨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키르코스 플라미니우스는 요거는 그 티베르 강변이 있는데 캠퍼스 마르티우스보다도 더 북쪽입니다. 꼭 강건기는 바티칸 그 본독이 있는데, 그쪽에 키르코스 플라미니우스가 이제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한 차례 여기서 이제 그 만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지역구 평면에는 어떠냐? 지역구 평면에는 기원전 471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참석은 평민들만이 참가 자격이 있고 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족은 절대 거기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로프 쳤는데 그 바깥에서 평민들한테 뭐 위협도 가하고 말이죠. 공갈도 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그 투표를 할 수가 저기 귀족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집사회는 홍민관과 그다음에 평민의 그 아이들레스가 있는데 홍민관 제도가 처음 생기는 거는 성산 사건 이후에 기원전 494년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홍민관 둘을 뽑고 또 이어서 4명으로 늘어나고 나중에 이제 1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때에 평민들이 뭐 저기 전달할 사항이니 뭐 이런 거를 평민의 아이들레스가 신존에 이제 보관하고 이제 홍보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리스 단순은 아이들리스라고 하는 관직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안찰관이니 뭐 조영관이니 뭐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몰라 우리들을 당혹해 하는데 요 아이들리스라고 하는 관직은 뭐냐면은 아이데스 관리를 했다는 건데 아이디에서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건물은 구체적으로 신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민간의 거기에 대한 호민간은 신성불가침이다. 뭐 그래 전달상보다 이걸 신전에 이제 보관하고 이제 그 벽에다 이제 붙이고 이제 이런 건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것만 하고 뭐 시간이 남아도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시의 위생을 담당하고 로마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로마시의 그 시장 감독하고 마케트 시장 감독하고 곡물 가격도 뭐 저기 좀 누가 매점에서 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고 경규회 같은 것도 대경규회 이런 것도 개최하고 화재 같은 거 났을 때도 이렇게 이걸 어떻게 안찰관 무슨 조용관 이걸로 번역을 합니까? 이게 기능이 한데 그런데 이제 기원전 367년에 리키니우스 법이 제정돼가지고 이제 신분수장 이렇게 하다가 평민 아이들레스가 이제 대축제를 열자 해가지고 귀족들이 이제 대경계를 열라고 그러니까 이 평민 아이들레스의 기분이 나빠가지고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귀족에서 나와서 그럼 열게 그래가지고 귀족 출신의 아이들레스 2사람 뽑습니다. 기원전 367년에 그것이 쿨렉 그 상아가 달린 의자에 앉는 아이들레스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주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홍민관은 선거는 이제 홍민관 2사람 4사람 그런 10명으로 들어가고 평민 아이들레스를 여기서 뽑고 평민에서 특별위원들 뭐 이를테면 식민시 건설한다. 원래 식민시 건설 특별위원 농지 분배를 한다. 농지 분배 뭐 3인이건 이런 거를 여기에서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률안을 제정하는데 플레비스키타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평민의 교리들 이런 뜻입니다. 플레비스키툼의 복수니까 평민의 교리들은 뭐냐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평민회에서 그냥 그냥 교리한 그 법이다. 자기네들 그냥 정한 법이다. 이거는 원론에서 승인을 맡아서 지역구 시민회에서 통과돼야 정식 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영어의 이거는 국민투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그 다음에 재판을 하면 이제 벌금형이 되고, 그리고 모이는 장소는 이제 포럼이 되겠습니다. 포로로마노 그 유명한데 아시죠? 지난번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기원전 287년에 신분투쟁이 끝납니다. 그 어떻게 해서 끝나냐? 호르덴시우스법이 제정되는데 이거는
기원전 287년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원전 287년에 지역구 평민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거는 넥스가 됩니다. 법이 됩니다. 정식법이. 그래서 평민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로마 귀족도 이거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구속력을 전 로마 시민들에게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기원전 218년에 한니발 전쟁이 터지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공화국의 주요 입법 기관이 그 전에는 이제 지역구 켄트리아 회의였습니다. 켄트리아 회의. 다음에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켄트리아 회의에서 로마의 주요 법률을 다 결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천만에 지역구 평민회가 로마의 주요 입법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호명관들이 이제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면 법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귀족들도 여기 이제 그 구속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한니발 전쟁 그 이후에 호민관하고 원로는 밀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론 쪽에서 주요 법률을 콘술한테 지시해가지고 켄트리아 회에서 주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민관 밀월 관계니까 호민관들을 불러가지고 이번에 지역구 평민에서 이거 좀 중요한 법률을 제정해달라. 원론이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18년부터는 지역구 평민회가 로마의 주요 입법기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 투쟁은 이제 완전히 이제 종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시민회와 지역구 평민회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뭐 다 설명한 거지만은 평민회는 귀족이 불창합니다. 물론 이제 귀족은 꼰디오에 그 연설하는 꼰디오에 참석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했지만은 그 다음에 시민회든 역시 그 켄트리아와 해와 마찬가지로 아우스피케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미래 열린 자정 때에 600대로 신이 이제 미래 열리는 걸 이제 그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천둥 번개에 그거 보고서 이제 개최의 유무를 갖다가 결정했다는 거. 그러나 호민과는 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완전히 다른 일종에서 이제 일종으로 시행됐습니다. 뭐냐면 켄트리아 회가 열린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시민회가 열렸다. 그러나 평민회는 반드시 매년 7월달에 국민관 선거도 하고 그랬던 완전히 일정이 달랐다는 거. 그 다음에 소집권자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콘솔이나 프라이터로는 자생문이 토가를 입었고 자생문이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릭토르 파스케스는 릭토르를 대동하고 상하 의자에 앉았고 그 다음에 콘솔이 이렇게 어디 갈 때는 동료 콘솔도 수행하고 호민관들도 수행하고 복종관들도 수행하는데 이 복종관은 되게 닭점을 쳤습니다. 닭의 내장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쓸개와 지라를 보고서 기름이냐 뭐 길조나 흉조나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복종관을 수행하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호민관은 평범한 토가를 입었고 전달인도 그냥 하스케 수가 없습니다. 전달인. 그
그다음에 벤치에 앉았고 동료 공민관 여기 복정관 복정관은 이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켄트리아 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군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치도록